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로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이른바 N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데요.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학 수시 모집의 접수 경쟁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만큼 최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해 입시에서 정시가 확대된 만큼 고3 수험생들 남은 기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당락은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또 결정이 되죠. 자, 오늘 이슈파는 이용희 광주 대성학원 입시진학부장을 연결해서 현재 시점에서 수능 막판까지 준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자, 부장님, 최근에 이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위한 온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9월 13일 마감이 됐었죠. 네. 올해 대학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 이른바 N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부장님께서는 올해 수시 모집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입 지원 현상은 작년이나 예년과 비교할 때 의대 증원에 따른 상위권 지원에 대한 과열 양상이 집약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6일까지 접수된 수능 응시의 지원생은 총 52만 2천여 명이고요. 이 중에 재학생은 34만여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포함한 N수생은 18만여 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재학생은 65.2%고요. N수생은 34.8%로 확인됩니다. N수생 지원의 경우에는요, 2004년에 18만 명이 지원된 이후로 20년 만에 최대 인원이 18만 명 이상이 지원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N수생 지원자들의 증가 현상은 지방의대 수시와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 증원과 맞물려서 상위권 N수생들이 대거 지원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하나의 유인 효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자, 뭐 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계에서 내년 의대 증원에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시 모집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전국에 39개 의대가 접수를 마쳤는데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3천여 명으로 봤을 때 지원한 수험생만 7만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학원가에서도 의대를 준비하는 우리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꽤 많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3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올해 의대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이 약간 축소되긴 하였지만 작년 의대 정원 3,113명에서 올해는 4,610명으로 1,497명이 증원됐는데요. 증원 인원의 대부분인 1,160명은 수시에서 모집하고요. 340명은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이 정도로 작년 대비 증가 인원이 확인이 되고요. 이러한 의대 증원 규모가 여야의 의정 협의체 결과에 따라 내년도 2026학년도에는 축소되거나 전면 재수생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 수험생들은 의대 지원 경쟁률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치는 또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기어이 올해 안은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절박함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율을 보면은요. 네. 자, 어찌됐든 최상위권 N수생들 그리고 서울의 뭐 상위권 대학을 다니는 우리 재학생들도 이번에 새롭게 또 도전을 하면서 그만큼 최상위권의 의대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때문에 이른바 수능 등급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서 현역인 고3 재학생들이 다소 불리한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시험의 대부분 정시 전형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수능 시험의 결과는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당락 평가 요소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게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수시 전형 자체가 내신 교과와 학교 활동의 비교과로 평가되지만 합격선에 위치한 대학별 수시 점수를 가졌다 할지라도 각 대학 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신은 좋은데 작년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졸업생 및 N수생들이 특정 수능 과목의 최저 기준을 충족만 하기 위해서 수능에 이번에 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의 특정 과목에 있어서 원점수 대비 수능 등급의 왜곡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고득점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안정적인 수능 점수를 균형 있게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목별로 이제 등급을 환산해서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이 들어오는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그만큼 등급을 따기가 현재 또 우리 고3 재학생들이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맞습니다. 네네네. 예, 참. 네. 자, 그러니까 의대에 맞는 내신을 형성을 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소한 1.2에서 1.3 구간, 이번에 의대 증원 요소에 따라서 1.4 내지 1.5 구간까지라도 획득을 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내신을 충족하고 획득한다는 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네. 자, 어찌됐든 뭐 의대 정원이 확대되기 전에는 이제 내신으로만 봤을 때 고교 1.3, 1.2에서 1.3 정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권이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의대 인원이 늘어나면서 1.5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정도 내신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이번에 수시에 졸업생까지 대거 유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올해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거나 좀 눈여겨보시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수험생에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혹은 정시, 내신 혹은 수능, 모든 토끼를 다 잡는다면 가장 좋은 수이겠지만 사실 학생은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집중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수시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미 수시 원서 접수와 내신 점수는 마무리되었지만 지원 전형에 따라 1단계 이후 면접이 있는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논술 전형 등의 대학별 고사에 집중할 부분과 수능 최저 기준 획득을 위한 학습 비율의 안배가 필요할 것이고요. 정시 집중 학생은 현재 자신의 수능 100분위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남은 기간 과목별 약점 해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자녀분들이 다 입시를 한 번 정도 이제 거치신 우리 청취자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대학 입시라는 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는 네네. 쉽게 보면 학교 내신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정시는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올해 수시의 당락은 수능 최저를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상당히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3 수험생들, N수생들의 이제 유입으로 인해서 상대평가 과목에서 등급을 받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요, 자신들의 등급을 올리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능이 52일 남은 시점에서 당장 급진적인 점수 상승을 노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은 현재까지 학습해온 결과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약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과목별 원점수 구간을 몇 점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을 예로 든다면 현재 자신이 원점수 몇 점대 구간인지를 인지해야 될 것이고 그 점수에서 문학이나 독서, 선택 영역 중에 자신이 해결 가능한 약점이 어디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학 중에 EBS 연계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점수인 건지 낯선 작품에 대한 독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항에서 특정 선지 유형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장르별로 볼 때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등 특정 장르에 약한 건 있는지 학생 개인별로 확인해야 될 약점을 보고 남은 기간 해결할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우리 고3
재학생들이나 N수생들이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과 9월 공식적인 모의 평가를 두 차례 좀 치르지 않았습니까, 부장님? 네. 예. 네. 자, 6월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9월 모평은 굉장히 무리였다. 뭐 이런 평가인데 우리 네. 수험생들 도대체 어느 쪽에 맞춰서 좀 수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어렵습니다. 좀 한 네. 말씀 주시죠. 어떻게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처음 본 학생이라면 이런 겨냥이 낯설게 느껴지고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입시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저희 입장에선 뭐 평가원의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가원은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특정하기 위해서 1년에 6월과 9월이란 두 번의 전국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 6월 모평이 난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선 9월에서 난이도를 낮출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떠할 것이냐일 텐데요. 당연히 6월과 9월의 중간점에 위치한 수능의 난이도라고 봐야 될 텐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9월의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난이도의 수능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평의 수준에 맞춰서 난이도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네.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적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는 꽤 어렵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 수험생들, 우리 N수생분들은 다만 이제 실제 우리 수능 시험에서 약간 뭐 쉬우면 쉬운 대로 보면 그만큼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리고요. 아무튼 6월과 9월 모의평가 중간 그 어디쯤 정도의 난이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6월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9월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그렇게 육모처럼 뭐 마그마급으로 나오지 않겠죠? 영어가 통상 이제 상대평가를 할 때 예. 1등급이면 4%라고 하는데요. 전국 상이요. 근데 저번 6월 모평에서는 약 1%대의 1등급 비율이 네. 나올 만큼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모평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1등급의 비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월 모평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요즘 EBS 연계 요소가 되게 약한 그 영어이기 때문에 좀 더 수능 어휘나 또 그래머나 그리고 예. 독해 영역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준비를 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장님 올해는 또 자연계열 지망 수험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이른바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사탐론 현상도 뚜렷하게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이제 주요 대학의 선택 과목이 이제 지정이 해제되면서 예전엔 이과 계열 학생들이 반드시 과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좀 풀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네.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부분도 꽤 많던데 이런 부분이 우리 문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올 초부터 또 작년 말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탐론 학생들은 많이 이동한 상황이라서 수능의 원서적세에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탐론 현상은 통상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수능을 볼 때 과탐 두 과목이 대학 내에서 필수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탐 두 개를 꼭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됐으나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이 사탐 한 개를 반영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게 선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략적인 이동이 현재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는 시점이고요. 근데 움직이는 학생들은 과탐에서 1등급, 2등급, 상위 등급을 획득한 학생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하, 예. 통상 과탐에서 현재 움직이는 학생들은 보통 3,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목표로 노리는 건 사탐에서 1, 2등급입니다.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안정적인 원점수 1, 2등급, 사실 그 점수가 50점 만점에서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틀리는 그렇더라고요. 47점, 48점 이 정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정적 원점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안정적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 반대로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한 학생은 그 원점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이동하는 그 선택에서 유리한 지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국의 의대 가운데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지정한 곳은 없겠죠. 거의 뭐 이제 과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꽤 많을 건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부분은 예. 사탐 지정한 학교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도 예. 사탐에 대한 그 가중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하. 의대 지원한 학생은 사탐으로 전환한 학생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부장님, 오늘로 이제 대학 수능이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가의 우리 수험생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수능 시험의 막판 준비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학생 개개인은 불안하고 기대도 하고 있고 하겠지만 학생들 현장 분위기는 매년 그렇다시피 의외로 차분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목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과목별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과목별 상위권 학생은 전체적인 시간 관리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학습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중하위권이나 중위권의 경우에는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문항을 선별해야 될 것이고, 문제를 푸는 순서가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는 문항을 중립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 남은 학습량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용희 광주 대성학원 입시 진학부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070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부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 고맙습니다라는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부장님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도 꽤 중요한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이제 배치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꽤 많이 이제 풀던데 이 시기에는 이게 좀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막바지를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EBS 연계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기출에 대한 유형별 정리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전 모의 문제들을 다양한 기관의 것들을 지금 풀고 있을 텐데 학생마다 과목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전 모의를 풀더라도 무조건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학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과목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고난도 문제보다 실전 모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시간대 안에 강점인 문항과 그리고 자신에게 강점인 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능하면 자신이 자신 있는 문항과 세트는 먼저 푸는 순서로 조정하게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려운 문항이나 고난도 문항은 순서를 좀 뒤로 배치해서 효율적인 점수 획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반복 학습하길 바랍니다. 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난도 획득을 해서 표준 점수, 상위 점수를 획득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실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점수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반복 학습에서 실전 모의 문제는 유효하나 과목별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좀 달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유튜브 시청을 하시면서 본방사수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생태파괴범 고양이의 진실TV에서 화이팅입니다라는 또 문자 유튜브 댓글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제 광주의 꽤 큰 학원이고 아무래도 우리 N수생들 공부를 잘하는 N수생들을 아마 많이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입시와 진학 지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신가요? 사실 진학 지도를 하는 건 힘든 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네.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익하면서도 좀 보람이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매년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님은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학생들의 점수나 상황에 대한 위치를 객관화해서 현실적인 방향성을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처음에 학생이 받아들일 때는 힘겨워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학생의 상황에 따른 소신과 안정 지원을 분류를 해줘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에 맞게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편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이라든가 수시나 이어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상향 지원의 성향이 좀 강하게 보여서 네. 이 부분을 소통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굉장히 1.2, 1.3대 정도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지원을 했다면 1.5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대 내신을 가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지원을 하면 뭔가 좀 합격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 수시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메디컬이라고 네. 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그럼요. 예. 약대까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특정 점수 구간으로 잘라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앞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이 움직이는 변수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전형별 그리고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이 어느 정도가 더 유리한지를 좀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용희 부장님께서도 학창 시절을 다 거쳐 오셨고 또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또 지도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수능 그야말로 우리 수험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 교육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장님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수험생들과 N수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마지막 수업을 하거나 최종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꼭 하는 얘기이고요. 요즘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사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수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것은 맞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난관이 수능 하나뿐에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시험을 슬기롭게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당당하게 맞선다면 인생의 그 다음 난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께서 우리 이용희 부장님의 이런 말씀들을 좀 가슴에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보통 시험이 가까워오면 학생들은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은 지나고 그러면 정해진 시험의 날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솔직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빨리 목도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해결 가능한 약점을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시간을 슬기롭게 잘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남은 50여일 동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부와 학습보다는 건강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수능 그날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주변에 아마 고3 수험생을 두신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용희 광주 대성학원 입시진학부장과의 인터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2461번님께서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거두길 응원합니다라는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영진 빈채지원님께서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또 함께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희 광주 대성학원 입시진학부장과 함께했습니다.